지금 고용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용시장을 보고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앞으로 하향 안정화가 될 거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님. 길어요. 그러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이제 미국 시장 네. 요즘 아주 뜨겁게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우리 한국은 미국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데 그래서 좀 억울한 면도 있긴 있는데 네.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 결과가 나왔죠. 일단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네.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떤 타이밍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테이퍼링이라는 이슈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해드렸고,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세 하락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2013년도 5월 달에도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나서 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 조정의 거의 2배의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국 시장이 13% 정도 빠졌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미국 증시가 S&P가 한 7.5% 빠졌고 또 나스닥이 한 6.7% 빠졌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10몇 프로 빠지는 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단기 조정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 단기 조정이 투자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언제까지 그러면 단기 조정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여쭤오시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보통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서 10월 중순 내지 10월 말까지는 바닥을 잡는다. 근데 지금 좀 빠르죠? 빨라요. 예, 조금 빠른 느낌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업 실적 이번에 뭐 좋게 나왔다고 또 좋게 그런 나올 얘기가 있어요. 겁니다. 예. 그래서 딱 그 공백 기간, 그러니까 실적이 2, 4분기 실적이 다 나오고 나서부터 조정. 그리고 3,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의 조정. 그게 딱 지금 지난 뭐 한 달 조금 넘는, 예. 그 동안에 어떤 빠졌던 폭을 보시면은 나스닥이 한 7점 몇 프로 빠졌었고, S&P가 한 6% 정도 빠졌으니까 지난번처럼 똑같이 테이퍼링 이슈를 가지고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이 이 신규 고용 쪽 그 얘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연결이 되냐면 요즘에 조정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 단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복합어고,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고용 숫자와 경기 침체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용이 안 좋으면 당연히 경기가 꺾일 거다. 이제 이게 생각이고,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나와 있죠. 지금 19만 4천 명 정도의 숫자가 나왔어요. 지난달이. 근데 저게 예상치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거 확 떨어졌죠. 네. 예상에 부합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경기가 앞으로 안 좋을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었죠. 전에도 지금 고용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그 부분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실업률 추이와 노동 참여율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실업률은 보통 시장이 꼭지를 찍을 때가 가장 실업률이 저점으로 내려갔을 때예요. 아직까지는 내려갈 룸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좋게 보셔야 되고요. 네, 이번에 이제 발표된 실업률은 4.8%가 나왔어요. 4.8%가 예상치가 5.1%니까 더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아까 고용은
덜 늘었는데 왜 실업률은 저렇게 많이 떨어졌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밑에 있는 차트처럼 이 노동 참여율이 낮아졌어요. 예, 그래서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그 시장을 떠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코로나 이후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뭐 이사 간 사람들도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에도 보여드렸었지만 구직 수는 뭐 역대 최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구인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직장이 제대로 잘 안 찬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 중에서 사실 고용 시장이 굉장히 핫하면 그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가장 크게 두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과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지금 고용 시장은 바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소비의 증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고용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좋아지고는 있는데 너무 더디니까 완벽하지는 않은 게 아니냐, 스태그네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십니다만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높아요. 5.5%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게 기저효과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평균 한번 해보시죠. 여기 바닥이 얼마죠? 1%죠? 더하기 5.5. 그러면 6.5죠? 그렇죠. 나누기 2 하면 3.25. 3%대가 여기죠. 그러니까 이때가 골디락스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저렇게 노동 참여율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저렇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소매 판매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시간당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숫자가 나와요. 9.49%. 많이 올라갔을 때 15%. 워낙 뭐 기저효과 마이너스 5% 넘었었으니까. 네. 예, 그렇죠. 뭐 두 개를 그냥 더해볼까요? 마이너스 5 플러스 10 이렇게 계산합시다. 그러면 5%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나누기 2하면 2.5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임금 상승률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고용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실업률이 막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얘기하는 게 안정적인 소매 판매 증가율이다. 그러니까 즉 소비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의 소비가 아니다. 그냥 안정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얘기해 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즉 이제 인플레이션 두 가지 요소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고용 시장을 보고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앞으로 하향 안정화가 될 거다 정도로 판단하셔야 되고 아주 많이 떨어질 거냐 디플레이션으로 갈 거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임금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파월 의장도 이 인플레이션 기간이 좀 내년까지 길게 갈 것 같다. 이러면서 시장이 또 불안해한 요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좀 불안한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던 거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의 증가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파월 의장님과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그렇죠. 즉 비용의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올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뭘 걱정했었냐면 중고차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 그죠? 좀 납득이 안 가는 이유였는데 중간체 가격, 그 다음에 이제는 아예 그냥 에너지 가격. 예, 그래서 우선 유가부터 보고 말씀을 드리면 유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에 차트를 보면 과거 이 고점보다는 낮지만 이때가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일 때고요. 그렇죠. 요 딱 중간선까지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2018년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살짝. 그래서 만약에 이 숫자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세게 계속 날 수 있죠.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이제 다시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면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중에 안정을 찾을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고차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시겠지만 전기차로 넘어가는 프로세스에서 이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과거에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반도체가 내년에 풀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든 어떤 신규 차량들이 공급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문을 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가격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이 유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게 이제 제 전망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글로벌 컨센서스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예상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올해 말까지는 75달러, 그 다음에 11개월 뒤에는 70달러 미만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망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보면 이제 어쨌든 공급과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가격이 측정되는 거잖아요. 네. 경제학이죠. 근데 이제 공급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생겼던 거죠. 과거에 이 리그 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대요. 리그 카운트는 시추하는, 펌프하는, 그죠? 석유를 캐내는 그런 리그 카운트가, 숫자가, 시얼가스가 난리가 났었을 때. 그렇죠. 예, 그때 1,600개였단 말이죠. 예, 정말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는 또 유가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이제 100달러니까 그때. 앞으로 시장 전망을 좋게 보니까 돈 벌 거다 생각해서 네. 막 시추를 했겠지. 했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 2018년 이때는 유가가 78달러, 77달러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때인데 가장 펌프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때의 절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더 낮죠. 433개니까 이때 또 절반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고점 대비해서 공급이 4분의 1이란 말이죠. 그렇지. 그럼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네. 그거에 맞춰서 공급도 같이 늘어나줘야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데 오히려 줄어버렸으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옛날에 1,600개 틀 수 있었는데 왜 1,600개 안 트냐 이거죠. 그거는 추가로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셰일가스 회사들이 가격을 낮출 정도의 어떤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눈치보기죠, 눈치보기. 그래서 수요와 공급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공급이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한데 그거를 이제 눈치 보게 하면서, 왜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사라지기보다는 어쨌든 점차적으로 시장 사이즈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전기차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 탄소 제로 얘기 계속 하고 있고, 탄소 배출권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를 계속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에 당연히 수요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싸게 해서 팔아 먹어야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공급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겠죠. 게다가 미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자극이 되면 이게 크게 마이너스, 미 연준이 행동하기 어려워지는 시츄에이션을 가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오래 갈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공급을 안 늘리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차트가 유가가 훅 튀어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전 고점까지. 네. 근데 그거는 이렇게 가면 당연히 아까 보여드렸듯이 시추가 확 이제 늘겠죠. 돈 좀 벌자. 그래서 빠르게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이쪽에 대한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가
그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유럽 쪽에서 풍력이 바람이 안 불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치명적 약점을 알게 된 예,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안 불었죠. 그러면 이제 뭐 날씨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바람보다는 그래도 태양광이 좀 낫겠죠. 예, 어쨌든 태양은 뭐 비만 맨날 안 내리면 어쨌든 컨스턴트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무래도 늘어나고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늘어나는 속도와 얼마나 에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의 어떤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원자력 얘기 나오는 거고, 뭐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나마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쪽,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연가스. 천연가스. 예. 그래서 천연가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 재고량이 이게 석유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고량이 보통 이렇게 바닥을 다질 때가 보통 유가의 꼭지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재고량이 바닥을 찍고 최근에 미국에서 재고가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더라 자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셰일가스 회사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유가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80가 넘는데 코스트는 $40란 말이죠. 40에서 $45 사이란 말이죠. 그럼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더 캐고 싶겠죠. 이게 어쨌든 당연히 욕심인 거죠. 예. 그런 환경이고 또 재고가 워낙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유가가 분명히 지금 옛날보다는 더 높은 거는 인정. 그렇지만 얼마나 과거 사이클 비교했었을 때 높아질 거냐. 그 과거의 산업재 버블 사이클보다는 낮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되게 불안해하고 금융시장이 또 여러 가지 그 걱정을 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이 저 에너지 가격 상승인데 네.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좀 중기적으로 이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부장님은 그 셰일 오일들 이미 뚫어놓은 것들 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더 뽑으면 된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러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분들의 입장에 대한 의견이 무엇일까요? 일단 하나는 네. 그 어려울 때 그 뭐죠? 그 대형 그 메이저 석유 에너지 기업, 정유 에너지 기업들 네. 이 전부 M&A를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네. 그 ESG 이슈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ESG 이 셰일 오일 가스 이거를 시추를 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ESG에 대한 이슈로 그 주가에 하락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대형 에너지 업체들이 인수한 그 셰일 가스를 네.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모든 그 컨설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 뭐 기업들을 보면 그때 이제 하이힐드라고 얘기하는 그 투자 부적격 채권들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섹터가 바로 에너지 업종이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 WAC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을 계산하고 실질적으로 ROIC,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자본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느냐 하고 봤었을 때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그만큼 셰일가스 회사도 아까 1,600개 시추 뭐 이런 현상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이 하이힐드 쪽에 막 금리가 치솟았을 때 거의 이 에너지 회사들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컨solidation 일어났어요. 자, 컨solidation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낮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셰일가스의 평균 비용이 옛날에는 $60였다. 그죠? 그러면 $60였었을 때는 $80 가더라도 펌프를 안 하겠죠. 뭐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은 뭐 많이 안 남으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40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컨설데이션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펌프를 더 할 수가 있는
환경인 것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과 ESG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석유에 대한 세금이 붙거나 이런 코스트가 더 늘어나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추 가격이 40달러에서 탄소 배출권이 들어왔다. 옛날에 60달러인 게 40달러 떨어졌다. 이게 50달러 올라갔다. 이렇게까지는 계산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약간의 좀 핑계성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제가 최근에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나 그다음에 평균 그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을 계산해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유가면요. 가장 대표적인 셰일가스 회사들이나 석유 시추하는 기업들, 미국계가 가장 그래도 코스트가 높을 편인데 ROE가 20% 넘게 나와요.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대번 에너지인데 대번 에너지 ROE 30%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회사를 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히 이 유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얼마든지 이제 생산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부분에 있어서 풀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풍력 쪽, 그다음에 뭐 태양광 쪽 얘기를 하는데 또 요즘에 또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원자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히 신재생에서 적극적인 국가들이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럽 쪽에서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코스트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미국과의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 유럽이라서. 근데 유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쪽에 투자를 더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에 훨씬 더 투자를 계속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공급 쪽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일 때는 보통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옛날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뭐 컴퓨터를 사용하건 AI를 사용하건 하면 전력 수요가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총체적인 국면으로 보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은 과거에 2015년부터 18년 이때 금리 올릴 때 사이클보다는 높은 에너지 가격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시대는 그때보다 높은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공급 과잉을 일으켰던 시대인 2008년, 2011년하고는 그것보다는 낮을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중요한 핵심은 이 원유 가격,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의 추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게 다 연결되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